한국인만 몰랐던 더 큰 대한민국. 한국인의 잠재력, 선조들의 문화에서 찾자. 나는 한국이 1등 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지 않는다. 나의 주장은 한국이 1등 국가로 갈 수 있는 잠재력이 있으며 그 단초는 한국의 전통 문화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를 잘 개발해 1등 국가로 도약해 보라고 제안하는 것이다. 여기서 1등 국가는 미국처럼 초강대국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선진 문명을 자랑하는 모범 국가를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한국이 가야 할 길이다. 특히 한국은 선진국 그룹과 개발도상국 그룹, 중국 중심의 대륙국 그룹과 미국 중심의 해양국 그룹의 중간자적인 위치에 자리에 국제사회에 다양하게 기여할 수 있는 특수 조건을 갖췄다. 물론 조건은 형성돼 있어도 한국인이 이를 활용하지 않으면 위상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근래의 한국은 문화 결정론에 함정되는 인종주의나 민족주의로 빠질 위험성이 보인다. 한국은 현재의 프리즘으로 과거를 해석하고 과거의 경험에서 얻은 진실로 현재의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커다란 변화를 통해 역사, 지리적 서사를 주체적으로 이끌고 한국만의 역사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한국 문화의 복잡성 혹은 다양성을 이해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문화적 결정주의와 인종주의, 순수 단위민족을 주장하는 노선에 안이하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는 경제적 혼란이 국민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드는 극단적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다. 각자가 홀로 표류하는 이 같은 사회에서는 어딘가에 소속되거나 나 이외의 세계와 연결고리를 찾으려는 욕망이 강해진다. 따라서 같은 피를 가진 우리는 하나라는 주장이 강력한 지지를 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지도 모른다.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외국인을 배척하는 조짐이 보인다. 불가피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위험한 현상이다. 당장은 위안이 될지 몰라도 한국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일 상황이 아니다. 출산율이 낮은 한국에서는 앞으로 다문화 시민의 도움이 절실해질 것이다. 고립주의와 외국인 혐오 문화는 한국이 나아갈 길이 아니다. 그보다는 한국 문화의 외연을 확장해 다양한 출신을 포용하고 한국의 전통을 보편적이면서 접근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문화적 결정주의와 관련해 남북 간 격차를 설명하는 문제도 제기됐다. 한국 전통 문화의 특징은 한국에서는 민주주의 발전과 시장경제 발전 등을 견인했지만 북한에서는 전체주의와 사회주의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 지난 50년 동안 쉴 틈 없이 성장하며 다양한 사회적 변동을 겪은 한국 사회가 가치관의 혼란을 겪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도 한국 사회가 통합을 유지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며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정치가 작동했다는 의미다. 한국의 고속 성장은 현재 잘못된 우정으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미궁에 빠졌지만 지금의 한국은 또 다른 민주정치의 발전 과정이라 생각한다. 미국은 예산안 문제로 정부가 일시 폐쇄되는 상황인데도 당리 당략적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유럽의 정치는 무기력증에 빠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일본 정치는 세습주의에 문제가 심하다. 중국은 민주주의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고 개발도상국 대부분은 독재 문제로 신음하고 있다. 한국 정치가 한국인의 기대 수준에 못 미치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 정치가 진짜로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객관적이지 않다. 나는 한국인들이 한국의 전통문화를 경시하며 문화적 장점을 긍정적으로 살리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이 원하든 그렇지 않든 한국은 수많은 개발도상국의 모델이 됐다. 한국이 선진국의 길을 갈지 개발도상국의 위상에서 멈추거나 후진국으로 전락할지는 한국인이 결정하기에 달렸다.
한국이 모범적 선진국이 되지 못한다면 개발도상국의 사람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주리란 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한국에서 예술과 문화는 소비상품으로 전락했다. 벽에 예술작품을 걸어두는 행위는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부유하고 세련된 취향을 가졌으며 상류 계급 출신이라는 걸 과시하는 방법이 됐다. 더구나 이러한 보여주기식 문화와 예술조차 서구의 문화와 예술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서구의 것이 우월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관건은 한국인의 강력한 정체성 수립이다. 초등학교에서 세종대왕이 얼마나 위대한지 가르치거나 한국인에게 정이 얼마나 많은지 강조하는 단순한 방식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이제는 한국인 스스로가 한국의 문화와 예술을 단순 상품이 아닌 그 이상의 가치로 인식해야 한다. 문화는 고정된 자산, 가령 금괴처럼 소유의 대상이거서는 안 된다. 한국 문화는 5,000년의 역사 동안 쌓인 습관과 사상, 양식의 단순 집합체가 아니다. 그런 종류의 문화는 박물관의 유물 보관실과 다를 게 없다. 문화의 모든 스펙트럼은 현재에 맞게 끊임없이 재해석돼야 한다. 지금 가장 부족한 건 오늘의 필요에 따라 과거를 생생히 재해석하려는 노력이다. 한국의 정체성에 생동감을 불어넣기 위한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예컨대 한국은 다른 개발도상국의 모델이 되는 경우가 많다. 한국인의 환경을 보호하고 낭비를 없애며 부패를 철폐한다면 베트남과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에서도 한국인의 생활 방식을 모방하려 할 것이다. 반대로 좋지 않은 관행 또한 그대로 모방할 것이다. 이렇게 다른 국가에서 한국을 하나의 모범으로 삼는다는 사실을 한국인이 깨닫는다면 문화는 단순 쾌락을 위한 소비 대상이 아닌 윤리성을 지닌 가치가 될 것이다. 과거 문화의 스펙트럼에서 현재의 난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내면 그 과정에서 한국의 문화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인이 된다는 건 문화와 역사라는 복잡한 구조 속에서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갈 요소를 찾아내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갖게 될 역사적 임무, 목적의식은 한국과 그 정체성을 온전히 변혁시킬 수 있다. 현재를 위해, 무엇보다 청년들을 위해 고구려, 고려, 조선 등 과거 선조 문화를 재해석해야만 한다. 한국적 향토 음식을 보여주자. 어느 도지사가 주최한 모임에 초대받은 적이 있다. 전문가들이 모여 도의 기술발전 정책과 관련해 토론하는 자리였다. 전문가들은 대형 테이블에 둘러앉아 장시간 바이오, 나노기술에 관한 의견을 나눈 후 스타트업 기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그림의 떡 같은 미래를 현실화하려는 논의를 하는 동안 나는 그들이 제공한 간식거리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테이블 위에는 화려한 포장의 초콜릿, 쿠키, 캔디가 쌓인 플라스틱 그릇이 놓여 있었다. 그중 내 식욕을 자극하는 건 하나도 없었다. 그게 다가 아니었다. 토론 행사 전체가 도의 홍보를 위해 마련된 것인데도 테이블 위에 놓인 먹거리 중에는 현지에서 생산된 제품이 하나도 없었다. 모임 참가자들에게 간식거리에 대한 선호도를 물었다면 아마 그들 역시 해당 지역에서 생산한 과일이나 곡식으로 만든 간식을 원했을 것이다. 그 지역만의 특색이 담긴 독특한 풍미의 먹을거리 말이다. 나는 한국이 전통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말린 과일, 떡, 견과를 간식거리로 삼아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것들을 내놨다면 완벽한 간식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토론에도 큰 도움이 됐을 것이다. 나는 약 8년 전부터 지방정부와 일하고 있다. 일하는 동안 느낀 한 가지는 향토 음식이 토론회 같은 행사의 식탁에 오르는 일이 드물다는 것이다. 아마 행사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
대형 음식업체가 참여하는 관례를 넘어서기 힘들기 때문일 것이다. 도지사 집무실에서 접한 음식 역시 대부분 대형 음식 제조업체가 생산한 것이었다. 무엇을 파느냐는 더 큰 문제다. 편의점에는 초콜릿바, 감자칩, 크래커, 나트륨과 포화지방이 많이 포함된 컵라면 등이 놓인 가공식품, 진열대들이 가득하다. 굳이 영양가를 따지자면 아쉬움이 많은 음식들이다. 채소나 과일은 찾기 힘들다. 이런 판매 추세는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 한국 사회의 아이들과 청소년들은 가공식품에 지나치게 노출돼 있다. 심지어 가공식품을 소비하도록 다양한 매체가 부추기고 있다. 하지만 아무도 그들에게 가공식품이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는다. 가공식품은 우리 몸에 아주 좋은 음식이라고 할 수 없다. 각 지방에서 생산된 영양가 높은 먹을거리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 많은 의학 전문가들은 가공식품을 섭취하지 말라고 권장한다. 고당분 음식이 당뇨병 같은 성인병, 알츠하이머의 발병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점차 입증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고당분 음식 섭취가 나은 결과를 목격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8세 이하 사람들 중에서 당뇨병 치료를 받는 비율이 지난 10년간 31% 증가했다고 한다. 한 연구에 따르면 2012년 한국의 비만 인구는 전체 인구의 4.2%였다. 2002년의 2.5%에서 급상승했다. 최근에도 비만 인구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일본을 방문했을 때 편의점의 신선한 과일과 야채가 한국보다 훨씬 많이 눈에 띄는 것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 또한 제품들도 대부분 일본의 각 지역에서 생산된 것들이 많았다. 한국은 한국의 오랜 고영양 식품 전통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건강에 유리한 식품을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다. 현지 유기농 제품을 편의점에서 팔도록 의무화한다면 건강한 식생활뿐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몸에 좋은 식품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좋은 섭취 습관을 권하는 것은 고층 빌딩을 건설하거나 최신형 스마트폰을 출시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무엇보다 소중한 아이들의 건강을 희생시키며 충동적인 식습관 유도로 단기적인 이익을 얻으려 해서는 안 된다. 아이들이 음식을 느리게 먹는 습관과 식재료를 생산하는 농업인들과 땅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인간 세상과 자연의 필연적 조화를 강조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 일부 예민한 사람들은 기분이 상할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정부가 건강한 음식을 시민에게 제공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청년들이 가공식품을 접할 기회가 적어지도록 가공식품을 진열하는 양을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고 판매식품의 표준을 마련해야 한다. 먹을거리와 관련된 것이야말로 정부가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항이다. 바비포약, 식약동원 등 음식이 한국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말을 자주 들어왔다. 하지만 우리가 한편으로 보물 같은 한국 음식이 사라지도록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근심스럽다. 한국의 궁궐은 소박하기에 자랑스럽다.
나는 경복궁을 방문한 중국인이 관광객들이 하는 똑같은 말을 여러 번 들었다. 베이징 자금성의 웅장함에 비하면 한국의 궁궐은 아주 작고 소박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약간은 무시하는 듯한 말투였다. 한국 친구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다소 부끄럽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고성 한양의 도시계획이 단 한 번도 부끄러웠던 적이 없다. 한국 민주주의의 가장 큰 장점을 살피려면 조선시대 초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중국 황제는 무한한 권력을 휘두른 반면 조선 국왕의 권력에는 명백한 제한이 있었다. 경복궁과 창덕궁에 적용된 설계를 보면 알 수 있다. 이 궁들은 위험 있다는 느낌을 줄 뿐 궁궐을 바라보는 사람을 압도하거나 왕은 초인이라는 뜻을 내비치지 않았다. 베이징의 웅장한 작은 성과 달리 한국의 궁궐들은 북촌에 사는 학자나 관료의 집보다 대단히 크지 않았다. 물론 학자나 관료들의 집 또한 평민들이 사는 집보다 많이 크진 않았다.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만 봐도 서구에서는 극대화한 정치 권력을 어떻게 물리적 환경으로 표출했는지 알 수 있다. 1900년쯤에 서울 사진을 보여주면 학생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다. 타운하우스나 넓은 대로가 늘어선 당시의 파리와 비교해 한국은 너무 초라하다는 것이다. 이런 감정에 나는 동의할 수 없다. 1860년대에 파리 개조 사업을 진행한 조르주 외젠 오스만이 얼마나 지역 공동체에 대해 무감각했는지 알게 된다면 근데 파리의 변화가 무조건 잘된 것이라고 생각하기엔 어려울 것이다. 1851년 쿠데타를 일으킨 루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황제 자리에 즉위하면서 1851년 쿠데타를 일으킨 루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황제 자리에 즉위하면서 하급 공무원이었던 조르주 외젠 오스만에게 파리를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는 파리 개조 작업을 맡긴다. 그의 계획에 따라 도시 전체가 블록별로 재개발 공사에 들어갔다. 좁고 복잡한 골목 대신 널찍한 대로가 들어섰고 거대한 타운하우스와 공공건물, 대규모 도시공항과 기념물이 세워졌다. 파리의 건축기술 수준은 높았고 재개발 계획에는 비전이 있었다. 개발 프로젝트 중 가장 인상적인 작품으로는 쌍젤리제와 룩상부르 공원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중세 주민의 생활상을 그대로 담고 있던 동네의 모습은 파괴됐고 새로운 도시 문화의 압도적 이미지와 형태가 사람 사이의 관계를 덮어버렸다. 과거의 모습이 자취를 감추고 부자연스러운 도시 재건축이 인간 소외로 이어지면서 파리는 치열한 계급 투쟁의 전장이 됐다. 황제의 의지를 시민에게 일방적으로 강제한 결과였다. 파리 개조는 이후 도시 재개발의 모델이 됐다. 서울의 과감한 리모델링 역시 파리 개조 사업에서 그 근원을 찾아볼 수 있다. 파리 개조 이후 우리는 대로변과 고층 건물이 없는 도시는 진정한 현대적 도시가 아니라는 시각을 갖게 됐다. 오스만의 아이디어에 뿌리를 둔 이 잘못된 상징성 때문에 전 세계 지도자들은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하루아침에 도시 전체를 밀어버리고 새로운 건물을 올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 결과 보기에는 인상적일지라도 시민 사이에 어떤 유의미한 교류도 허락하지 않는 공간적 낭비가 생겼다. 파리에서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시민들이 파리 코민을 통해 빈민가 연합체를 구성하고 프랑스군에 저항했지만 널찍한 도로로 구획된 도시는 저항운동을 손쉽게 진압하는 데 큰 도움을 줬다.
서울 궁궐의 소박함은 한국 유교 전통에서 가장 훌륭한 점을 표상한다. 한국의 왕실과 고위 관리들은 행실이 보다 투명했고 백성에게 책임성이 있었으며 대중을 대표하는 방식이 인간적이었다. 서울과 베이징의 차이는 14세기 말로 거슬러 올라가 살펴보자. 당시 양국을 다스린 강력한 지도자들은 몽골 제국 붕괴 이후에 무질서를 극복하고 권위를 확립하려 했다. 중국 영락제 1360부터 1424년의 통치는 혹독했다. 극단적인 조치를 통해 통치자와 백성 간의 절대적인 거리를 두도록 했다. 영락제가 확립한 비밀 경찰제와 상층부가 비대한 관료 조직은 황제에 의한 군주정이 끝날 때까지 중국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했다. 영락제의 통치는 유교 전통을 왜곡시켰다. 또한 황제를 신격화해 거대한 관료 집단의 존재를 정당화하는 데 활용했다. 반면 한국의 세종대왕 1397년부터 1450년은 백성에 대한 책임성을 그가 생각한 거버넌스 비전의 핵심으로 삼았다. 그가 상상한 왕은 왕국의 겸허한 종복이었다. 세종은 신분을 따지지 않고 능력 있는 인재들을 높은 자리에 등용했다. 중요한 것은 세종이 평민복지를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으며 고도의 견제, 균형체제를 수립했다는 점이다. 덕분에 상대적으로 투명한 통치를 이룬 조선은 500년 넘게 생존할 수 있었다. 서울의 궁궐이 작다고 말하는 중국 관광객들은 조선 건축의 인간적인 규모가 한국 전통 문화의 가장 인간적이고 민주적인 측면을 상징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를 것이다. 영락제와 세종대왕은 근대 초기의 제도 문화를 확립한 인물이다. 중국 관광객들 중 영락제와 세종대왕 사이에 엄청난 차이를 알 사람이 있을까? 하지만 우리는 중국 관광객들의 무지를 탓할 수 없다. 전통적 한국의 철학, 정치, 예술, 문학을 중국인들에게 소개하는 한국인의 활동이 아주 미흡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나의 중국인 친구들 중 세종대왕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이들은 극소수다. 중국 바이드백과 백도백과에 실린 세종에 관한 서술을 보면 예전보다는 훨씬 구체적이지만 세종대왕이 행한 개혁의 많은 부분이 누락돼 있고 공원 역시 축소돼 있다. 18세기의 위대한 실학자 다산 정약용에 대한 항목은 더 심각하다. 다산의 지성사적 공헌은 아주 짧게 소개되어 있다. 왕양명, 주희와 어깨를 견주는 다산을 중국인들에게 소개하려는 한국인들의 노력은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미래 동아시아에서 한국의 문화적, 정치적 위상을 확립하기 위한 싸움은 지극히 힘들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한국산 스마트폰을 몇 대나 팔았느냐, 혹은 중국에서 인기 있는 한국 아이돌이 몇이나 되느냐가 아니다. 한국의 영향력을 좌우할 결정적 요인은 한국 전통에서 발견되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어느 정도까지 보편적인 모델로 제시, 세계 특히 중국에 제시할 수 있느냐다. 1980년대 한국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을 중국인들에게 알리는 것도 좋겠다. 하지만 한국의 전통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틀림없이 한국의 투명한 정치 전통과 왕권의 명백한 제약 전통이다. 우리는 한국 유교가 16에서 18세기 선정에 공헌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유교 전통은 한국뿐 아니라 어쩌면 중국의 미래를 위한 모델이다. 한국은 그런 차원에서 중국에 영향을 미칠 희망을 가진 아마도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다. 18